저는 미국 대선에 담겨 있는 모든 메시지나 대중들의 어떤 입장 변화가 한국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선에서 일고 있는 바람이 결국은 머지않아 내년에 한국 대선에도 일 수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는 것이 대중들에게 인기는 좀 없을지 모르더라도요, 그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에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이 힐러리가 부통령 후보로 팀 케인이라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참신함보다는 진보성보다는 안정을 택했다고 하는데요. 58세인 케인은 기성 정치권의 주류인 사람입니다. 1998년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시장을 거쳐서 버지니아 주지사를 지낸 20년 동안 엘리트를 밟아온 사람인데요. 엘리트 코스를요. 케인은 부통령 후보로 지목된 다음날 이 플로리다에서 열린 유세에 클린턴과 함께 모습을 나타냈는데,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진보적인 사람이다. 신문 헤드라인을 만들기보다는 차이를 만드는 데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이다. 케인이 기꺼이 여야를 넘나들며 일하고 더 진보적인 대의에 헌신하려는 신념이 있는 사람이다. 부통령 후보로 적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케인이 진보주의자인가 하는 부분에서요, 케인은 가톨릭 신자고 그의 스페인어도 잘한답니다. 그래서 그를 부통령으로 지명한 것이 히스패닉한테 도움이 좀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중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는 결국은 이 미국 월가의 이해관계에 복속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케인은 미국 대형은행의 규제 완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고요. 이는 샌더스가 이야기하던 월가 개혁과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샌더스 지지단체는 힐러리가 진정으로 샌더스 지지자를 끌어안고 싶었다면 진정한 진보 성향의 인물을 러닝메이트로 골랐을 거라면서 샌더스가 추천한 엘리자베스 워런을 등 이렇게 월가 개혁에 적극적인 사람은 배제했습니다. 제가 절대로 샌더스나 엘리자베스 워런을 힐러리가 부통령으로 채택하지 않고 월가가 선호할 만한 인물을 채택할 거라고 했죠. 결국 힐러리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힐러리가 최저임금 인상, 대학 등록금 면제 등 일부 정책에서 이걸 담았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이 정 부통령의 성격을 보면 이 개혁이나 진보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자, 케인은 이 관세와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패배자의 정신상태를 갖고 있다고 비난한 자유무역주의자라고 합니다. 미국 월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힐러리 캠프에 대해서 샌더스 효과라는 겁니다. 즉 샌더스의 영향력을 힐러리가 받아들여서 정책에 반영을 하겠다고 공약을 하는 부분을 제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가는 힐러리가 샌더스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해 부통령을 샌더스 비슷한 사람으로 할까봐 굉장히 이렇게 걱정해 왔는데, 팀 케인을 지명하는 것을 보고 안도를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팀 케인이라는 사람은 이 미주리주 캔사스시티 태생으로요, 이 미주리 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법대 대학원을 졸업했고 온두라스에서 선교 활동을 했고, 그래서 스페인어를 잘한다고 합니다. 이 버지니아 리치먼드에서 법률가를 했고, 그 뒤에 이제 주지사 그 다음에 상원이 됐는데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한마디로 기득권의 이익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을 해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가의 모범생을 힐러리 밑에 똘마니로 하나 넣은 겁니다. 자, 다시 자유무역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자유무역이 미국의 노동자와 중산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계를 보면 혜택은커녕 대대적인 파괴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자유무역이 미국의 노동자의 중산층에 파괴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프타 체결과 중국과의 문호 개방 이후에 20년간 미국민은 모두 600만 개 이상의 제조업 일자리를 잃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소개를 했죠. 각국이 제조업을 자기 나라로 끌어들이는 이유는
결국은 제조업이 있어야 그 나라 경제가 산다라는 부분을 자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조업을 도외시한 채 금융이나 부동산, 그 다음에 또 다른 서비스만으로 한 나라 경제가 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각종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이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져버린 원인 중에 3분의 2가 자유무역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 전문직 서비스업, 기타 비제조업 등의 산업에서도 추가적으로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제조업의 일자리가 일단 사라지면 그 제조업에 사라진 일자리가 또다시 비제조업에 있어서도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살아남은 일자리라 해도 수출 정대로 인한 임금 상승분이 수입 정대로 인한 임금 하락분보다 적겠다는 겁니다. 자, 이 수출이 늘어나서 그 회사가 잘 되면 임금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수입이 늘어나가지고 그 회사가 잘 안 되면 임금이 하락하겠죠. 또 어떤 회사가 잘 안 되면요. 그러면 무역으로 인해서 임금이 상승한 거하고 무역으로 인해서 임금이 하락한 거, 이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임금 하락한 폭이 훨씬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노동자의 측면에서 보면 일자리와 임금이 동시에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수출 수입에 직접적 영향만 따진 것으로 범위를 넓히면 그 이상의 악영향을 이렇게 추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유무역은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이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이라 하면 상품하고 서비스뿐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자본과 투자 흐름에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자, 미국하고 우리가 FTA를 맺게 되면 거기에는 상품하고 서비스, 즉 우리가 이렇게 먹는 물건, 미국 차, 그리고 미국의 법률 서비스 이런 거 외에도요. 또 뭐가 있냐? 미국의 투자, 이런 부분도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프타 합의서에는 미국 기업이 멕시코에 투자하기 쉽도록 여러 조건을 내걸었는데 미국 기업이 여기에 투자하게 되면 미국의 일자리도 여기로 이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일자리의 해외 이전은 자유무역의 간접적인 결과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물건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 투자도 자유무역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내가 투자를 해서 공장을 설치하고 미국에 설치하면 한국에 하던 걸 어떻게 됩니까? 줄이죠. 지금 옛날에 지금 한국에서 대기업들이 생산하던 스마트폰을요, 스마트폰이 아니라 옛날에 핸드폰 만들 때는 뭐 투지폰 이런 거 만들 때는 한국에서 대부분 생산을 했었습니다. 초창기에. 근데 지금 다 중국으로 올라가고 베트남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걸 생산하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자동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해외에서 생산되는 게 훨씬 많지 않습니까? 지난 15년 동안 미국 가계의 중간 임금과 소득은 10% 이상 감소했다.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임금이 점점 하락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구들이 쭉 있는데 그 가정에서 중간에 딱 선 사람의 중간쯤에 있는 사람 보고 니는 지난 10년 동안에 임금하고 소득이 늘어났냐 줄어들냐 하면 10% 줄어들었다. 10년 전에 내가 3천만 원을 벌었는데 지금은 2,700을 벌고 있다. 이는 자유무역이 일자리와 임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그렇다는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확인된 2009년 이후 미국 노동자들은 자유무역이 일자리와 소득, 생활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됐고, 이들은 최상위 1% 부자들이 2010년 이후 순소득의 95%를 가져간 사실을 지켜봤다는 겁니다. 2010년 이후 고임금 제조업 일자리가 타국으로 이전한 반면 미국 내 새로 생긴 일자리의 절반 이상은 저임금 임시직 시간제 일자리였다는 겁니다. 즉, 뭐 월마트의 캐셔나 식당의 서빙 일자리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이 샌더스의 연설에 가서 보면 미국이 벌어들인 돈의 90% 이상이 다 0.1%에 돌아간다고 이야기하는 말들 모읍니다. 자, 그래서 전체 미국이라는 부분 속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자고 이야기하면 이제는 미국 국민들, 중산층이나 노동자들은 퍼큐를 합니다. 미국이 같은 미국이냐고 합니다. 계급사회가 돼버린 미국에서요.
그러기 때문에 전체 한국을 가지고 사기를 치고 있는 오늘날 한국의 신자유주의 자유무역신봉자들도 머지않아 종말을 맞게 될 겁니다. 제가 말하면 두려우니까요. 자꾸 제 말에 딴지를 걸고 안티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임시직 저임금 미국의 일자리들은요. 1년에 36,000달러를 채 못 버는 일자리들입니다. 36,000달러를 이런 직장에서 벌으려면요. 얼마를 일해야 되는가 하면 하루에 막 14시간씩 일해야 됩니다. 어제 그 MBC 스페셜에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피자 가게가요. 직원들을 갖다 임금 15불을 주니까 직원들이 차도 사고 애들 교육도 시키고 집도 이렇게 할부로 구매하고 이러면서 너무나 행복하면서 직원들이 엄청나게 손님에게 친절하게 하면서 그렇게 매출도 오르고 평판이 좋아지는 걸 봤습니다. 거기 사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직원들이 저렇게 좋아지면 그것이 사업의 목적이기도 하고 또 거기서 회사도 수익이 생산성이 올라가서 수익도 늘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미국 노동자들에게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은 자신들의 자녀가 현재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서 몰려 살 거라는 겁니다. 즉, 나는 이 고통을 감수하지만 내 자식은 더 어려워질 거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미국에서 새로 생긴 일자리의 90% 이상이 기껏해야 1년에 36,000달러밖에 못 벌 것으로 추산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대가 역사상 가장 잘 산 세대일 거고요. 제 나이 또래가. 그 밑으로는 점점 못 사는 세대가 될 거라고 제가 지난번에 몇 번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샌더스가 트럼프가 불을 지른 게 아니라 어디 불이 좀 질러질 때가 없냐라고 벼르고 있던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이 샌더스하고 트럼프의 그 불을 지를 자리를 차는 겁니다. 제가 이제 IS와 이 독일의 테러 등을 이야기하니까 어제도 또 났죠. 독일의 테러가 두 군데. 자, IS의 영향을 받은 거다는데 IS가 먼저냐? 그 이민사회에 한마디로 적응을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자녀들의 지금 그런 어떤 게 문제냐라고 봤을 때 IS라는 것은 IS 이전에는 알카에다가 있었습니다. 알카에다 이전에도 또 테러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IS가 생기니까 알카에다가 맛이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도대체 IS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걔들이 들고 일어난 거냐? 아니면 그런 불만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IS가 그걸 이용해서 큰 거냐라고 봤을 때요. 서로가 주고받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외톨이 이민자 자녀들의 지금 테러들, 유럽에 벌어지고 있는 테러들 중에 IS의 지시를 받은 것은 연관성이 있다. IS의 지시를 받지 않은 것은 고립된 외톨이들의 반란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거기에 차이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IS를 만드는 것도요. 세계 각국에, 중동에, 유럽에 한마디로 중동 출신 이민자들의 가난, 그 다음에 출구 없음에서 나타나는 분노가 IS한테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돈도 더 주고 사람도 넣어주고 전쟁에 또 자원으로도 넣어주고 이렇게 되면서 IS가 그 자양분을 먹고 큰 거죠. 그러니까 상호 피드백 되는 거고 근본적으로 IS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원래 IS라는 것은 이라크의 한마디로 이 순위파 이 군인들이었습니다. 후세인 똘마니들. 그 후세인 똘마니들이 IS라는 걸 세워서 이라크와 시리아에 걸쳐서 이렇게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대중의 불만을 갖다가 이용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샌더스나 트럼프가 그 대중의 불만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이 같은 대중의 불만을 제대로 포착해서 이용하고 있다라고 딱 이 글에 놓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여론조사에서 강세를 보이는 것은 백인, 중년 이상, 남성, 최종 학력 고졸인 유권자가 집중된 곳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자유무역 정책과 그로 인한 직감정적 폐해에 대한 트럼프의 신랄한 비판이 제대로 먹히는 분야라는 겁니다. 대선 결과를 좌우할 대규모 유권자를 가진 주에서도 트럼프의 간단 명료한 비판은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종, 민족, 성별, 외교정책 등 비경제적인 사안에 대한 트럼프의 막말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습니다. 우린 관심 없다는 거죠. 아니 트럼프가 그래 말할 수도 있지. 오직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경제적인 분야랍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주류 지배 집단에 수십 년간 무시당해온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주류 지배 집단이라는 것은 아주 소수죠. 옛날에는
백인들이 다수의 흑인을 노예로 부렸죠. 미국 남부지방에 한해서 이야기입니다만, 이제는 미국의 소수의 백인 주류층들이 다수의 백인 주류층조차도 노예로 부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노라는 거죠. 이들은 2008년에서 2009년까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주류 언론과 경제계의 진단이 자신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보세요. 미국이 역사상 최저의 실업률을 그렇게 가지고 있고 미국 경제가 완전히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최저의 실업률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하나씩 분석을 해보면 거기에 월급이라는 것은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의 월급이고, 그것도 이 직장의 성격은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전부 살지를 못해서 어디든 취업을 하려고 임금을 낮추어서 가는 부분을 보고 실업률이 낮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가 호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뻥을 믿지 않는 겁니다. 미국 경제가 호황이면 뭐하노? 내가 죽게 생겼는데 라는 겁니다. 자, 자신들의 자녀 역시 경제적 과실을 맛보지 못할 거라고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트럼프는 이들을 자극해서 결집시키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 엘리트들이 트럼프를 공격하면 할수록 노동자들이 트럼프가 진실한 후보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자, 가지고 지배하는 사람은 많습니까? 적습니까? 어느 지배체제에서도 피라미드죠. 지배하는 사람은 꼭지점 위에 소수입니다. 다수는 일벌, 노동하는 일개미들입니다. 그럼 일개미나 일벌들이 이 자식들이 다 처먹고 우리한테는 그야말로 눈꽃만큼 주네? 이거 안 돼. 뒤집어. 여기에 좌우가 없습니다. 제가 좌파 선동하는 거 아니에요. 좌우가 없어요. 죽게 생겼는데 좌우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좌우로 갖고 이야기하면 트럼프도 좌파죠. 트럼프 좌파 아닙니까? 제가 샌더스하고 트럼프가 80%가 비슷하다 했지 않습니까? 자, 이제 힐러리한테 민주당에 실망한 샌더스 지지자들이 이제 또 하나 제가 예측을 할게요. 어디로 오는가 한번 보십시오. 트럼프한테 옵니다. 왜? 확 뒤집어 버려라. 그래서 제가 이걸 일찍 내다보고요. 이렇게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거라 했는데 많은 사람은 저보고 또라이처럼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이 언론의 칼럼에 보면 제가 평소에 하던 이야기에서 빠진 게 어디 있습니까? 자,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진지한 마음으로 미국의 무역정책 기조를 바꿀 건지 노동자의 분노에 영합해 득표 전략을 갖다가 그냥 해서 선동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진지한 고민 끝에 놓은 정책보다는 대중의 감성을 선동하는 립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를 비판하는 내용을 쭉 달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자유무역으로 심각한 내상을 입은 미국의 보통 중산층 이하 노동자 가정들의 진지하고 정당한 걱정에 영합을 하면서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트럼프는 미국 역대 대통령들이 대선에서 보였던 관행을 충실하게 따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른 대통령은 안 그랬습니까? 유권자들이 듣고자 하는 말을 내놓아서 당선된 뒤에 다 또 배반을 했죠. 트럼프가 지금 당선된 다음에 제대로 할 거냐, 또 지 말을 안 지키고 배반을 할 거냐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 기사나 이 칼럼 리스트가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역대 대통령들이 국민들한테 이 달콤한 사탕을 약속할 때 했던 말과 오늘날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선동하는 달콤한 말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미국 주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살짝 포장하면서 미국이 위대한 나라가 될 거다, 다 잘 살게 될 거다, 하나가 될 거다, 미국 경제가 회복될 거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했지만 트럼프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위대한 나라가 아니다.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다. 우리부터 우선 살고 보자. 그게 아메리칸 퍼스트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살려면 국경 닫아야 된다. 그리고 보호무역 해야 된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군대 다 데려와야 된다. 우리가 왜 비싼 돈 내서 비싼 장비 들여서 그 짓을 하느냐, 이겁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는요, 세상의 변화의 흐름을 잔사꾼의 정확한 기질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WTO 닫자, 탈퇴하자. 미국 국민들 박수칩니다. 미국의 지식인이 보면 뭐 저런 새끼가 다 있나 하겠죠. 영국의 지식인이 보면 브렉시트 탈퇴하자라는 영국 시민들이 뭐 이런 무식한 개돼지가 있나고 보겠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국이 EU에 탈퇴해야 장기적으로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대중의 선택을 무식하다고 개돼지가 잘못했다고 비판을 하고 싶겠지만은 대중들은요 어느 정도 당하고 나면 임계점이 와서 한계를 넘으면 한마디로 대중이 일어서서 기득권을 뺨따구를 날립니다. 한국은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까? 우병우 이런 문제가 중요할 것 같습니까? 제가 이 방송을 하는 도중에도 또 방송에 나오지 말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바로 이 방송을 출연 못할 거다라는 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 우병우는 두고 보십시오. 며칠 안에 집에 갑니다. 중요한 게 뭔 줄 압니까? 지금 제가 대중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여기는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종말이 다가왔다는 걸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내년 대선에서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까? 제가 왜 이 뉴스 브리핑을 하는 줄 압니까? 대중들로 하여금 다 당하고 난 다음에 미국처럼 금융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흥분해서 분노하지 말고요. 미리 그런 일이 당하지 말고 분노하자는 겁니다. 지금도 가진 게 없는데 금융위기처럼 새우등이 터지는 날이 한 번 더 오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중을 선동합니다. 선동하는 거 맞아요. 제가 선동하면 안 됩니까? 제가 다수 대중적 입장에 서서 이런 한국의 기득권 정치 체제는 미국보다 더 썩었는데 왜 한국의 대중들은 트럼프하고 샌더스한테 보이는 열광처럼 현실에 분노할 줄 모르는가라는 부분을 선동하면 안 됩니까? 저는 기꺼이 선동가의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요. 그 기득권에 붙은 사람들이 저한테 시부렁거리는 욕들은 뭐 방송 출연 정지나 이런 것들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